현재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이 한국 때문에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올림픽은 개최국의 이미지나 경제적 능력이 부각되기 마련이지만 돈은 이탈리아가 다 쓰고 이미지 개선 및 전 세계적인 존경은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전 세계가 개최국인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밀라노의 밤은 잔혹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고딕 양식의 첨탑 위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마치 신이 이탈리아의 나태함을 벌하기 위해 내리는 하얀 재앙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코르티나 담페초에 굽이진 산악도로 그 어딘가에 버려진 신세였습니다. 영하 22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알프스의 칼바람은 제가 입고 있는 600유로짜리 프랑스산 고어텍스 선수 재킷을 비웃기라도 하듯 살갗을 저미고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는 헝가리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3명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케냐에서 온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눈밭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올림픽 공식 셔틀버스라는 이름에 오지 않는 유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이놈의 조직위 앱은 또 먹통이야. 벌써 50분째 도착 예정이라니. 이게 말이 돼?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를 알겠군. 옆에 있던 스위스 스키팀의 루카스가 입김을 내뿜으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패대기 칠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동감하는 바였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을 친환경과 디지털의 결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풍의 흉내 내기에 불과했습니다. 폭설이 조금만 쏟아져도 GPS 신호는 끊겼고 그 잘난 유럽산 전기 버스들은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배터리 효율이 40% 이하로 급감해 길바닥에 멈춰섰습니다. 낭만적인 이탈리아의 기사님들은 눈이 와서 위험하니 운행을 못하겠다며 제멋대로 차를 차고지로 돌려버리거나 파업을 선언하기 일쑤였죠. 어떠한 고지도 없이 말이죠. 이 때문에 지각으로 인해 경기를 치르지 못할 뻔한 선수들도 속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겨울 축제라는 올림픽 현장에서 선수와 관계자들이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전통과 낭만을 핑계로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한 유럽의 오만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속눈썹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시아 국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들도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각자 도생하느라 바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보라를 찍고 나타났습니다. 버스다. 드디어 왔어. 헝가리 선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차가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것은 성조기가 선명하게 박힌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대형 버스였습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다가온 그 버스는 우리 앞을 속도조차 줄이지 않고 지나쳐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는 미국 코칭 스태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할, 자기네 선수들만 태우고 가는군. 셰일가스 넘쳐난다고 기름을 바닥에 붓고 다니는구먼. 루카스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뒤이어 독일팀의 메르세데스 벤츠 버스가 나타났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 버스는 우리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굉음을 냈습니다. 디젤 연료가 저온에서 왁스처럼 굳어버리는 파라핀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독일 기사가 내려서 엔진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독일의 기술력조차 알프스의 혹한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들의 이기심과 기술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그것이 이 혹한의 설원에서도 적용되는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어둠 속에서 기묘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내연기관 특유의 거친 진동이나 매캐한 매연, 냄새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유령선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은은한 청자색 앰비언트 라이트를 밝힌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 유니버스였습니다. 차체 측면에는 팀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들 역시 깐깐하기로 소문난 동아시아 국가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하는 비참함을 맛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익!
부드러운 공압 소리와 함께 버스가 우리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팀복을 입은 한국인 매니저가 내려 우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 빈자리가 12석 있습니다. 어서 타세요. 코르티나 선수촌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창한 영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타도 됩니까? 우린 한국팀이 아닌데요. 아까 미국 놈들은 그냥 지나갔다고요. 제가 멍하니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우선 탑승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우리 선수들은 이미 편안하게 쉬고 있고 자리가 남았잖아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날씨에 사람을 두고 가는 건 우리 정서상 범죄나 마찬가지죠. 헝가리 분들도 저기 케냐 선수분도 빨리 모시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스 안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뛰쳐나와 실신 직전인 케냐 선수를 부축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머리 한 구석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 바로 기술적 인류애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그 버스, 아니 방주에 올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히터를 강하게 튼 버스는 공기가 사막처럼 건조해서 목이 따갑고 피부가 당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겨울 스포츠 선수들에게 호흡기 건조는 치명적이죠. 하지만 이 버스는 달랐습니다. 훈훈하면서도 쾌적한, 마치 봄날의 숲속에 들어온 듯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죠? 히터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싱긋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버스에는 LG전자와 합작 개발한 차세대 PCM 열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단순히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벽면과 시트, 소재 자체가 설정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복사열을 방출하죠.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요. 그리고 스마트 공조 시스템이 이산화탄소 농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저희는 이걸 달리는 캡슐 호텔이라고 불러요. 생물학적 리듬까지 고려한 공학적 설계. 저는 좌석 팔걸이에 내장된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보며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버스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0.01초 단위까지 계산되어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수치가 계속해서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비게이션인가요? 그때 운전석 쪽에서 버스 기사님이 아닌 모니터링 요원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는 있었지만 손은 거의 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탈리아 통신망이 폭설로 다 죽었잖아요? 이 버스는 KT의 저궤도 위성, 통신과 자체적인 VEX 통신 모듈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합니다. 즉, 이탈리아 기지국이 죽어도 우리는 우주랑 통신하면서 가는 거죠. 보세요. 지금 경로가 바뀌었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메인 화면을 보니 버스가 원래 가야 할 넓은 국도를 버리고 갑자기 산비탈을 깎아 만든 좁은 우회 도로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잠깐, 왜 돌아가는 거죠? 저쪽 큰 길이 제설 작업이 더 잘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불안해하며 외치자 모니터링 요원은 차분하게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 AI 딥러닝 노면 감지 센서는 다르게 봅니다. 전방 5km 지점 터널 입구, 아스팔트 위에 얇은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찰 계수가 0.1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기로 가면 100% 미끄러집니다. 반면 이 우회 도로는 눈은 쌓여있지만 우리 버스의 독립, 구동 휠 모터가 각 바퀴의 토크를 0.001초 단위로 제어하면 훨씬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경찰차조차 눈길에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타국 땅의 도로 마찰 계수까지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10분 뒤에 벌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나가려던 그 큰 국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볼보 버스 한 대가 길을 막아선 복면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분리주의 과격 시위대와 갱단이 섞인 무리들이 올림픽 혼란을 틈타 선수단 버스를 약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저거 스웨덴 팀 버스 아니야? 짐을 다 털리고 있어.
루카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외국인 선수가 공포에 질려 창가에 달라붙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길로 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피한 거죠? 블랙 아이스 때문만이 아니었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한국 매니저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SK 쉴더스의 로고가 박힌 보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블랙 아이스보다 더 큰 위험 요소는 이거였죠.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그리고 현지 SNS의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해서 분석했습니다. 올림픽, 버스, 약탈이라는 키워드가 해당 좌표 근처에서 폭증하는 걸 초거대 AI가 감지했고 위험도 최상 판정을 내려 경로를 즉시 수정한 겁니다. 한국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이는 영사관이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무력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고 유럽은 낡은 권위에 의존할 때 한국은 데이터와 예측으로 미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한국 버스의 초고속 와이파이에 연결되자마자 먹통이던 인터넷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팀 코리아 모빌리티 앱 접속 팝업이 떴습니다. QR코드를 인식시키자 제가 탄 버스의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제 좌석의 기울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떴습니다.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 12분 43초가 녹색 글씨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거 꿈은 아니겠죠? 앞자리를 보니 길가에 멈춰섰던 독일 벤츠 버스의 선수들이 염치불고하고 우리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사님은 껄껄 웃으며 버스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들도 고생이네. 낑겨 타면 다 갑니다. 들어오세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독일 선수들이 한국 버스에 올라타며 감사합니다. 현대를 연발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구조 장면이 아니라 세계 모빌리티 패권의 이동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단순히 참가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유럽의 시스템 위에 자신들만의 초연결 사회를 더 씌워놓고 있었습니다. 폭설도, 테러 위협도, 인프라의 붕괴도 그들의 기술 앞에서는 사소한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국 선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에 기꺼이 타국 선수들을 태우는 여유. 그것은 기술적 우위가 가져다준 심리적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는 단순히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달한 국격의 높이를 보여주는 옥자와도 같았습니다. 버스가 호텔 로비보다 더 조용하게 눈 쌓인 언덕을 넘어갈 때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섞인 표정이더군요. 밀라노의 밤은 여전히 추웠지만 이 방주 안에서만큼은 인류의 미래가 따뜻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안온했던 방주의 평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배려로 이 따뜻한 버스에 몸을 실은 지 불과 2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 문이 열리자 찬 바람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고성이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야, 콰이디얼.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중국 선수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공식 버스와 한국팀의 전용 버스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뻔뻔함이 얼굴에 가득했죠. 그들은 이미 만석에 가까운 버스 안을 휘저으며 앉아있는 타국 선수들의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봐, 조심 좀 해. 제 옆에 헝가리 선수가 불쾌한 표정으로 항의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의 착석 방식이었습니다. 안쪽 창가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란듯이 통로 쪽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 타는 사람들이 짐을 들고 낑낑대며 자신들의 무릎을 넘어가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든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젖은 장비 가방과 패딩을 빈 좌석과 통로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습니다. 마치 이 버스가 자신들의 안방이라도 되는 양. 곧이어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한국 버스의 쾌적한 공기 청정 시스템을 마비시킬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냄새지? 썩은 계란인가? 뒷좌석의 프랑스 기자가 코를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범인은 중국 선수들이 손에 들고 있는 정체불명의 붉은 국물 요리였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뚜껑도 제대로 덮지 않은 마라탕과 향신료, 범벅인 꼬치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거리는 소리와 쩝쩝거리는 소음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고 국물 방울이 바닥의 고급 카펫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는 이어폰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틱톡 영상을 최대 볼륨으로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중국 특유의 기계음과 웃음소리가 고요했던 버스 안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 쉬는 선수들 안 보여요. 참다 못한 독일 코치가 소리쳤지만 중국 선수들은 도리어 눈을 부라리며 중국어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급기야 자기들끼리 자리가 좁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창가 쪽 블라인드가 뜯겨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야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야만인들을 쫓아내고 덩달아 우리 같은 서양인들까지 싸잡아 내쫓아버린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질서에는 추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제 1차원적인 생각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딩동. 부드러운 알림음과 함께 버스 내부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은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AI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실 내 소음 및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SK텔레콤의 AI 딥러닝 기반 행동 감지 시스템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특정 승객 4명을 식별했습니다. 해당 승객들의 좌석에는 10초 뒤부터 강제 진동 알림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정류장에서 스마트 도어락이 해당 승객에게만 개방되어 강제 하차 조치됩니다. 또한 흘리신 음식물에 대한 클리닝 비용 350유로는 안면 인식을 통해 소속 국가 올림픽위원회로 즉시 청구되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끝나자마자 중국 선수들이 앉은 좌석의 헤드레스트 뒤쪽 디스플레이에 그들의 얼굴이 붉은 테두리와 함께 클로즈업되어 떴습니다. 뭐야 이거? 당황한 중국 선수가 소리쳤지만 좌석 시트가 불쾌한 박자로 진동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겁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천장의 에어 벤트가 360도로 회전하더니 냄새가 나는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강력한 흡기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그 역한 향신료 냄새가 사라지고 다시금 숲속 같은 피톤치드 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야만적으로 쫓아내는 대신 압도적인 기술적 통제력으로 그들을 문명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소란을 피우던 중국인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버스 안의 다른 선수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경이로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한 세계를 기술로 평정하는 작은 지구였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해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선수들의 외모와 피지컬에서 오는 압도적인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비율이 좋지 않으며 어딘가 위축되어 있다는 그런 낡은 편견 말입니다. 하지만 식당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호모 사피엔스라면 그들은 호모 코레아니쿠스라는 진화된 신인류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기 봐. 저게 정말 사람 피부야. 도자기 아니야? 제 동료인 이탈리아 스키 선수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30대라고 들었던 한국의 베테랑 선수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고 결점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건조한 날씨와 자외선에 시달려 죽은 깨와 주름이 자글자글한 우리와 달리 그들의 얼굴은 마치 방금 깐 달걀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유전자에 더해 기술력까지 가진 한국이었기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들에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공동 개발한 맞춤형 스킨바이오 옴 솔루션을 제공해요. 매일 아침 피부 미생물 상태를 체크해서 그날 날씨에 맞는 최적의 앰플과 LED 마스크 처방을 내리죠. 게다가 식단 좀 보세요. 옆에서 식판을 들고 지나가던 한국팀 영양사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CJ 프레시웨이와 대상, 웰라이프가 설계한 초정밀 영양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근육 회복 속도와 염증 반응을 예측합니다. 오늘 김 선수의 식판에 담긴 저 불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에요. 근손실을 막는 특수 아미노산이 강화된 배양육과 천연 항산화제가 코팅된 채소들이죠. 30대 선수가 10대의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은 서구적인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와 넓은 어깨, 그리고 헬스장에서 억지로 키운 근육이 아닌 실전 근육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전 세계 통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국가 1위로 한국이 꼽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햄버거와 파스타를 대충 때려 넣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과학을 먹고 기술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경기장에서의 경험은 제 부끄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유럽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신사의 대륙, 매너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 말이죠. 하지만 관중석에서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 일부 유럽 관중들은 술에 취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넘어져라. 밀어버려. 자국 선수가 반칙으로 실격되자 그들은 심판을 향해 먹다 남은 팝콘통을 집어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섞어가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응원이 아니라 집단 광기였습니다.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면 반대편의 한국 응원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자국 선수가 억울하게 넘어져도 야유 대신 괜찮아를 연주하듯 외쳤고 상대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하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유럽 관중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음료 캔과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한국 관중석은 처음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온 친환경 생분해 비닐봉지에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 옆자리에 쓰레기까지 주섬주섬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민의식인가? 제 옆에 영국 코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방식조차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럽 코치진이 심판 면전에서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한국 코치진은 차분하게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자체 삼성 SDS의 초고속 카메라 분석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0.003초 차이로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프레임별 벡터 값으로 증명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물리학으로 말씀드리죠.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예의. 한국은 감정에 호소하는 유럽을 비이성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품격 있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선진국이고 누가 신사인가? 그 답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진정으로 울린 것은 그들의 차가운 기술이나 완벽한 매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심장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대형 스크린에서 여자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18세 소녀 유승은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쉬움에 고개를 떨굴 법도 한데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금메달을 확정지은 라이벌 일본의 무라세 코코모 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축하해. 그녀는 라이벌을 와락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국경과 승패를 초월한 그 순수한 우정에 일본 언론조차 동메달리스트의 K매너, 금메달보다 빛났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의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37세의 늦은 나이에 첫 메달을 땄습니다. 훈련비가 없어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버텨온 지난 12년. 결승에서 0.19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지만 그는 아쉬워하는 대신 관중석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 한국 전통 예법인 큰절을 올렸습니다. 못난 아들이 공사판 전전하며 부모님 속만 썩이다가 드디어 목에 뭘 하나 걸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8K 초고화질 화면을 통해 제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선수가 심지어 아까 소란을 피우던 중국 선수들조차 숙연해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트트랙 대표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살벌한 경쟁의 대명사였던 그곳에서 한국 선수들은 최대 라이벌인 캐나다 선수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믹스트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에 찌들어 경직된 우리 유럽 선수들과 달리 그들은 진정으로 올림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자의 여유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창밖의 설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매너로 존경을 이끌어내며 스토리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버스 안에서 저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은 메달 집게판의 맨 위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은 채 바람이라도 쐴 겸 팀 동료인 마르코와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제전이 아닌 거대한 문화적 지각 변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지금 이탈리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한국에게 점령당해 있었으니까요. 이봐, 저기 무슨 폭동이라도 난 거야? 경찰이 통제를 못하고 있는데? 마르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리킨 곳은 밀라노 중심부. 이탈리아 건축의 거장 피에로 포르탈루피가 설계한 걸작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즈넉한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어야 할 그곳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로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수천 명의 다국적 인파가 입장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곳의 정체는 바로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반면 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중국 홍보관은 처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국굴기를 외치며 붉은색 비단과 거대한 황금용으로 치장하고 자국 예산 500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그곳 입구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어가는 사람이라곤 화장실을 찾지 못한 급한 선수들 뿐이었죠. 일본의 재팬 하우스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젠 스타일의 정갈함을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정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장례식장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달랐습니다. 여기 대기 시간만 4시간 30분이래.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해. 안 그러면 틱톡에 올릴 영상이 없다고. 미국에서 온 듯한 금발의 선수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수 AD카드를 이용해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시각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풍스러운 이탈리아 대리석 기둥 사이로 한국의 전통 단청 문양이 LG 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 패널을 통해 홀로그램으로 수놓이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완벽한 황금 비율로 융합된 공간. 그곳은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라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한복 체험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내가 이렇게 우아해 보일 수 있다니. 내 뱃살이 다 어디로 갔지? 브라질에서 온 육중한 체격의 선수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는 그저 배 나온 아저씨에 불과했지만 짙은 곤색 도포와 갓을 쓰는 순간 마치 동방의 현자처럼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섬유공학적 관점에서 그 옷을 뜯어보았습니다. 한복은 실로 놀라운 의복이었습니다. 서양의 슈트가 몸을 조이고 억압하여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면 한복은 미적 보정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풍성한 곡선은 신체의 단점을 완벽하게 가려주면서도 옷고름과 기세 직선은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착용자의 비율을 왜곡 수준으로 보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인체공학적 설계가 들어간 소프트웨어죠. 제 옆에서 외국인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한국인 스태프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저 시끄럽던 미국 청년들이 이 옷을 입자마자 어떻게 변했는지.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껌을 딱딱 씹으며 소란을 피우던 미국 선수들이 왕실의 예복인 골룡포를 걸치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뒷짐을 지고 점잖게 팔자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심리적 행동 교정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서로에게 안녕하세요라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이미 서구의 개인주의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엄청난 함성과 함께 도로가 마비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테러라도 난 거야? 황급히 테라스로 나가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밀라노의 왕복 8차선 도로가 사람으로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성훈이 있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 아이돌이라니 너무 완벽한 서사잖아. 이탈리아 소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를 시도했지만 그 거대한 팬덤의 파도 앞에서는 종이배처럼 무력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수천억 원을 들여 홍보에도 모으지 못한 인파를 한국은 단 한 명의 스타로 직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중력, 즉 이벤트의 블랙홀 현상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시선이 한국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뒤편에서는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로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으악, 배가 찢어질 것 같아. 화장실. 어디 있어?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복도를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구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노로바이러스가 기어이 선수촌을 덮친 것입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의 허술한 위생관리와 오염된 식자재가 원인이었습니다. 스위스팀 전원 격리랍니다. 내일 경기 기권이라는데요? 젠장, 이러다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 마르코가 사색이 되어 전해준 소식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4년을 준비한 올림픽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식당은 폐쇄되었고 조직위는 급한 대로 대체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자, 받으세요. 저녁입니다. 불만 갖지 말고 먹어요. 자원봉사자가 짜증 섞인 투로 건네준 것은 차갑게 식어빠진 샌드위치와 딱딱하게 굳은 파스타 한 팩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에 난방마저 부실한 텐트 안에서 이 얼음장 같은 밀가루 덩어리를 먹으라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젠장, 이걸 먹고 어떻게 경기를 뛰라는 거야. 이탈리아 놈들은 우리를 굶겨 죽일 셈인가. 프랑스 선수가 샌드위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스타 면발은 포크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배고픔, 그리고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미국 팀조차 자신들이 가져온 에너지바를 씹으며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얼어붙은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갓 지은 밥 냄새와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 냄새였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린 곳에는 한국 선수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기도, 불도 없는 야외 벤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마법인가? 휴대용 전자레인지라도 가져온 거야? 저는 체면도 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네모난 도시락 용기에서 끈을 잡아당기더니 뚜껑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용기 틈새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건 발열패드 도시락이에요. CJ 제일제당과 대한체육회가 공동 개발한 특수 보급품이죠. 눈이 휘둥그레진 저에게 한국팀 영양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도시락 하단에 내장된 산화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분말 패키지가 물과 반응하면 순간적으로 98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불이 없어도 10분이면 갓 지은 밥처럼 뜨거워지죠. 그녀가 뚜껑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빨간 양념의 제육볶음,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하얀 김은 마치 성스러운 후광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도시락은 제조부터 포장까지 완벽한 무균 공정을 거쳤어요. 노로바이러스는커녕 어떤 세균도 침투할 수 없는 바이오 세이프티 식탁이죠. 우리 선수들은 밀라노의 오염된 물과 음식을 단 1g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식수조차 한국에서 공수해온 삼다수만 마시니까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샌드위치가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걱정하며 떨고 있을 때 한국은 과학으로 그 위기를 원천 차단하고 식사의 즐거움까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자국 선수들에게 초콜릿 바나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 준비성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 혹시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생존 본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도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침을 삼키며 한국팀 주위를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국 선수 챙기기에도 바쁠 텐데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겠죠. 미국 팀 코치는 남는 에너지바를 자기 가방에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팀의 반응은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 배고프시죠? 넉넉하게 가져왔으니 이거 드세요. 한국 쇼트트랙 선수가 주저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여분의 도시락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네? 정말 주시는 겁니까? 이건 귀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먹어야 할 텐데. 한국엔 밥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쓰죠. 같이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다들 컨디션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뛰면 재미없잖아요. 드세요. 이건 불고기 맛인데 맵지 않고 맛있을 겁니다. 그가 건넨 도시락의 줄을 당기자 10분 뒤 내 손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화학 반응이 만들어낸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국 선수들까지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정이었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달콤 짭짤한 불고기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밀라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옆을 보니 콧대 높던 프랑스 선수도 거만한 미국 선수도 한국팀이 나눠준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들고 있던 스위스 선수는 한국 도시락을 한 입 먹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향의 맛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이겠죠. 바이러스의 공포로 얼어붙은 선수촌을 녹인 것은 이탈리아의 태양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메달 색깔을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인류애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밥알까지 싹싹 긁어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예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음식 나눔을 시작으로 이내 올림픽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실제로 한국 때문에 밀라노의 거리는 기이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분명 올림픽 기간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내 중심가 레스토랑들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피자, 그리고 프랑스 하우스가 자랑하는 코스 요리가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의문은 다음날 코리아 하우스 반경 500m 지점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원초적인 감각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냄새였습니다. 한국은 전날은 그저 애들 장난일 뿐이었다는 듯 이제 본격적인 음식을 내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묵직하게 깔리는 그 향기, 고소하면서도 뇌신경을 자극하는 참기름의 향, 그리고 캡사이신이 불에 그을려 만들어내는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장의 훈연향. 그것은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향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강력한 후각적 침공이었습니다. 젠장, 이 냄새를 맡고 그냥 지나가는 건 불법이야. 제 앞을 걸어가던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가 홀린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밍밍한 저염식 파스타에 지쳐있던 제 위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야외 테라스 쪽으로 발길을 옮기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제 라이벌이자 미식에 관해서라면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이탈리아 음식은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 미학이 없다며 미식의 국가인 이탈리아까지 무시하고 자국 셰프가 만들어준 도시락만 고집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포크에 찍혀 있는 것은 푸아그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프랑스 팀 셰프가 만든 송아지 스테이크는 어쩌고? 제가 묻자. 그는 입가에 붉은 소스를 잔뜩 묻힌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이 아닌 본능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오, 친구. 스테이크. 그걸 지금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한번 먹어봐. 이건 요리가 아니라 마법이야. CJ 제일제당이라는 한국 회사가 내 혀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가 가리킨 접시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잡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프랑스 도시락?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건 그냥 단백질 보충제야. 하지만 이건 영혼이라고. 이 갈비찜의 소스 분자 구조를 분석해봐야 해. 단맛과 짠맛, 그리고 감칠맛이 완벽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어. 입에 넣는 순간 고기 섬유질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미식의 나라? 프랑스 국가대표가 한국의 레토르트 식품 앞에서 무장해제된 모습이라니.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극찬한 그 음식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순간 제 입안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 사이로 배어나오는 달콤, 짭조름한 양념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고기 요리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기의 단백질 효소를 분해하여 최상의 식감을 만들어내는 식품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미국, 독일, 일본 선수들이 자국에서 공수해온 비싼 영양식을 뒤로한 채 한국에 비비고 팩을 뜯으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다고. 독일 봅슬레이 팀의 토마스는 아예 비비고 왕교자를 접시 가득 쌓아놓고 해부학 수업이라도 하듯 만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소시지나 만두 같은 게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달라. 냉동식품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냉동했다가 해동했는데 만두피가 이렇게 쫄깃할 수 있지? 그는 만두를 한 입 빼어 물고는 터져나오는 육즙에 화들짝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보라고. 이 0.7mm의 얇은 만두피 안에 갇혀있는 육즙을 봐.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야. 보통 냉동 만두는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퍽퍽해지거나 피가 흐물거려야 정상이라고. 그런데 한국의 급속 동결 기술은 채소와 고기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고 수분을 그대로 가둬버렸어. 씹는 순간 아삭하는 식감이 살아있다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집어든 만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속촉의 정석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부추와 돼지고기의 풍미는 냉동식품이라기보다는 방금 미슐랭 셰프가 빚어낸 수제 요리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김치볶음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냉동밥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냉동밥은 보통 떡처럼 뭉쳐지거나 푸석푸석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또 한 번 초월했습니다. 와작! 입안에서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밥알이 코팅되어 있어. 제가 소리치자 한국인 스태프가 지나가다 자랑스러운 듯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개별 급속 동결 기술 덕분입니다. 갓 지은 밥을 영하 40도 이하에서 밥알 하나하나 나탈로 얼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해도 가마솥에서 갓 지은 밥처럼 고슬고슬한 식감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특제 김치 소스가 밥알 깊숙이 침투해 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리조또도 스페인의 빠에야도 이런 식감을 내려면 셰프가 불 앞에서 30분을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완벽한 요리를 단 4분 만에 기계에서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미각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야외 테라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캬,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주처럼 수십 명의 외국인이 동시에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강라면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은색 알루미늄 용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기계 버튼을 누르자 정확한 양의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위에서 정확히 180초 동안 끓어오르는 라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매콤한 증기는 마치 마약처럼 전 세계 선수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매워. 입에서 불이 나. 영국 컬링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퉁퉁 부었지만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이 빨간 국물.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엔도르핀을 강제로 펌프질하는 것 같아.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은 농심 신라면이었습니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국물까지 들이키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은 캡사이신 유포리아 현상이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뇌가 쾌락 호르몬을 쏟아내게 만드는 한국 라면 특유의 중독성이었죠. 저는 옆 기계에서 조리되고 있는 짜파게티를 집어들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그 검은색 면발.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춘장의 구수한 맛과 올리브유의 향이 어우러지며 제 미각 중추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파스타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야. 제 옆에 이탈리아 쇼트트랙 선수가 침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알덴테, 웃기지 마라 그래. 이 꼬불꼬불한 면발의 탄성을 봐. 기계가 정확한 온도와 시간으로 끓여내서 면발의 쫄깃함이 오차없이 완벽해. 이탈리아 할머니가 끓여주는 파스타보다 더 과학적이고 맛있다고. 내가 로마에 돌아가서 이 맛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벌써 우울증이 올 것 같아. 그는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싹싹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하는 이 한국식 식사법이 이렇게나 위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배가 터질 듯 불렀지만 한국의 환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저에게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따뜻한 김이 나는 종이봉투와 차가운 캔 음료를 건넸습니다. 후식 드셔야죠. 붕어빵과 비락식혜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얼마죠? 팁은 포함인가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선수분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팁은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경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게 저희의 보람이니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유럽의 식당에서는 물 한 잔도 돈을 받고 불친절한 웨이터에게 팁까지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룰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돈을 안 받는다고요? 네,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손님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껍질 속에서 뜨겁고 달콤한 팥향금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딱딱한 타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었습니다. 뒤이어 마신 식혜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은 입안의 매운 기운을 깔끔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밥알이 동동 뜬 이 음료는 천연 소화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미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어깨동무를 하고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고, 앙숙이라던 일본 선수와 한국 선수가 붕어빵에 머리부터 먹냐, 꼬리부터 먹냐를 두고 웃으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개인주의와 냉소적인 문화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미를 충전하는 주유소였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이탈리아의 요리도 프랑스의 미식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만두 한 조각과 라면 한 그릇, 그리고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화가 해낸 것입니다. 와타나베, 자네 말이 맞았어. 저는 저 멀리서 취재 중인 일본 PD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야. 따뜻함을 나누고 있어. 이곳이 바로 진정한 올림픽 선수촌이야. 제 주머니에는 팁으로 주려다 거절당한 유로화가 그대로 들어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고. 금메달은 누가 가져갈지 몰라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번 올림픽을 대체 어떻게 준비한 건지 밀라노의 빙질은 차가웠지만 심판들의 양심은 그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더군요. 쇼트트랙 경기장은 스포츠의 성지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권과 개최국의 텃세가 판치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코스를 막아섰고 중국 선수들은 심판 매수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쁜 손을 쓰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제 동료이자 프랑스 팀의 에이스가 남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억울하게 넘어진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곡선 구간에서 중국 선수가 명백하게 그의 무릎을 손으로 밀었지만 심판진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칙 없음. 자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판독됨. 경기장 전광판에 그 문구가 뜨자마자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판위원장은 귀를 막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실에는 중국어와 이탈리아어가 오가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제 동료가 펜스를 치며 울부짖었지만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개인의 눈물은 무력했습니다. 이게 올림픽이야. 이게 스포츠냐고.
제가 분통을 터뜨리던 그때 한국 대표팀 벤치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감독님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심판석으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블릿 화면을 대형 전광판에 미러링하자 경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KT의 오지 초저지연 통신망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삼성 SDS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 AI인 브라이틱스 스포츠가 렌더링한 4D 디지털 트윈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디오 녹화본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몸에 부착된 센서와 경기장에 설치된 120대의 초고속 카메라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현실이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프레임 4821번 구간입니다. 감독님이 화면을 터치하자 중국 선수의 손끝이 제 동료 선수의 무릎에 닿는 순간이 붉은색 히트맵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떴습니다. 충격량 14.2뉴턴, 벡터 방향 35도.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정도의 외력이 35도 각도로 작용하면 시속 45km로 달리는 선수의 중심은 100% 무너집니다. 심판장님, 당신은 이 물리학적 증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부정한다면 당신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경기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스쳤다라고 우길 수 있었지만 14.2뉴턴의 힘으로 밀었다라는 수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공학의 승리이자 부패한 권력에 대한 과학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심판위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한 초고화질 전광판에 그 명백한 반칙의 증거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3분간의 정적 끝에 판정은 번복되었습니다. 중국 실격, 프랑스 결승 진출. 와!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조차 자국의 이익을 떠나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적 정의 앞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갓 코리아를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 올림픽에 단순히 메달을 따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공정성을 수리하러 온 기술의 수호자였습니다. 편파 판정이라는 고질적인 바이러스를 한국의 기술력이 백신처럼 치료해버린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저는 공동 취재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 앞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숲을 이루지만 4위 이하의 선수들, 특히 예선 탈락한 선수들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쓸쓸히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부상으로 기권한 저 역시 그 쓸쓸한 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자국 스타 선수의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선수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한국 자원봉사자와 한국 기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달리스트가 아닌 구석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비록 부상 때문에 기권하셨지만 초반 스피드는 정말 놀라웠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들은 유명 방송사 카메라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 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붉은색 포장지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스틱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한국의 홍삼입니다. 에너지를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리고 이건 저희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부르거든요. 힘내세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서툰 영어 설명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약자에게 따뜻한 걸까요? 나중에야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약자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올림픽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서름, 힘이 없어서 당해야 했던 억울함을요. 그렇기에 그들은 편파 판정에 분노하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며 꼴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머리라면 이 따뜻한 배려심은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믹스트존을 빠져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은 개최국 이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이 대회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도록 지탱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버스가 없었다면 선수들은 얼어 죽었을 것이고, 한국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굶주렸을 것이며, 한국의 AI 심판이 없었다면 승부 조작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위로가 없었다면 수많은 패자가 상처 입은 채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 옆을 지나가던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조차 한국 부스를 향해 경의를 표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정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 명단은 기록에 남겠지만 전 세계 선수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은 단 하나,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